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나날이 성큼성큼 저희가 10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 그 생각입니다. 어쨌든 장윤선은 현장에 강하기 때문에 어제처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현장에서 찾아뵙고요. 오늘은 중대 결단한 분을 예고한 대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 아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어제 국민의힘 탈당 선언 하셨는데요. 취재 편의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당 민주주의 홍보대사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정치 인사 때부터 참 좋은 정치인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편의점 단골 손님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신 변호사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장신 커플 꿀조합. 장신 커플 너무 좋아요. 와, 신장 편의점 많이 응원합니다. 신장 편의점. 신장 개업 이런 생각도 안 해. 신인규 그러니까요. 네. 장신 커플이 대세예요. 네. 신인규 보수지만 팬입니다. 소신 있는 젊은 정치인. 신인규 화이팅. 취재 편의점 나오셨음 했는데 바로 나오시네요. 예, 제가 바로바로 모십니다. 편의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바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편의점 자주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배고플 때 핫도그도 가서 바로 사 먹고 뭐 바로바로 나오고 삼각김밥 24시간. 맞아요. 근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 하시면 항상 그 취재하면 장윤선하면 취재인데 이 편의점이 붙으니까 네.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같이 해요. 그 시방쇼 저도 신변잡기 거기 출연하고 있는데 네. 구독자가 거긴 잘 안 는다 그래가지고 네. 송구스럽습니다. 고 투게더입니다. 예, 함께 같이 가야죠. 함께 가야죠. 예, 다 잘 돼야 됩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예, 어제 탈당 선언 하셨고 주변에서 많이 말렸죠. 우선은 저의 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결행을 하겠다 해서 언론에 알리기 전에 그래도 제가 좀 그동안 신세도 많이 졌고 저한테도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화로. 네. 근데 10명 중에 9분은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좀 때를 기다리고 이 도각양해를 해서 정확할 때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날짜라는 게 지금 제가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다가 10월을 넘기지 않겠다. 저는 이 생각을 늘 했었고 또 이제 10월 요 주간에 저는 결정을 해야 또 국민들께서도 이게 무슨 떴다방 내지는 뭔가 이렇게 잠깐 떴다가 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네. 그 진정성을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10월 마지막 주 요 전주 그걸 예. 넘기지 않도록 했었어서 예. 어쨌든 염려해 주셨지만 그냥 제가 정한 날짜에 했는데 네.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새로운 혁신,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대했었는데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오늘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혁신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된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뭐 혁신위원들 대체로 뭐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당에서도 혁신이 저 취재해 보니까 그래요. 혁신이 자체보다는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뭐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타이밍에 탈당 선언을 하고 이제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대체로 젊은 분들은 좀 중도 개혁 또는 뭐 진보 뭐 이런 건데 신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입당하실 때 물론 나는 국대다라는 계기를 통해서 입당하셨지만 그때 보수 정치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까?
우선 한 두 가지 같은데요. 네. 당시에는 보수가 거의 멸절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네. 뭐 거의 보수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 철학은 보수와 맞는다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시장을 강조하면서 또 경쟁을 저는 네. 또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서운 시장, 차가운 시장 이런 건 아니고요. 보다 네. 좀 더 공동체의 안전한 안전망을 까는 이제 그런 보수의 좀 새로운 유형 이제 이런 것들 전 지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정당의 눈길을 돌렸던 거고 네. 또 하나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저같이 학생 운동도 안 했고 바깥에서 있는 한 시민 젊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당은 들어가면은 개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다. 아. 그냥 586들 자기들만의 세상처럼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굉장히 그때도 좀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강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힘이 이것만 주면은 여기는 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하. 제가 그래서 어제 기회주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변화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더 공간이 많았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나는 국대다라는 걸 열면서 저는 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지원해서 예, 그때 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젊은 사람들한테 룸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액세서리 소모품 정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나는 국대다라도 해서 저라도 이렇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네, 대표가. 네, 근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거기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들과 소위 정치적인 공간이 없는 계층들에 대해서 배려라는 명목으로 아주 작은 구획을 거놓고 네. 거기서 이제 순치된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방식이 좀 더 기득권적이다라는 생각은 했고 국민의힘이 변화의 가능성은 더 높다 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결론은 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민주당 갔어도 바꿀 수 있었을까? 뭐 네. 저는 뭐 양쪽 다 지금은 문제 아니냐라는 강한 문제 의식을 제가 갖고 있고 다만 제가 지금 양당 체제 이 독과점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지 네. 둘 다 싫으니까 뭐 신인규가 뭐 하겠다는 새로운 정치대 찍어달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오늘 편의점에서 네. 제가 다 종목별로 풀고 가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하나하나 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뭐 라디오 방송 뭐 여러 군데 출연하셔서 오늘 아침 KBS에서도 저희가 함께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오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혁신위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로 어떤 맥락인 건지를 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신 변호사님이 새로 하려는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발표됐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발표가 됐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위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박성중 현역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김경진 20대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죠. 검사 이분도.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지금은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부시장 했던 오신환 전 의원. 그 다음에 뭐 정선화, 정혜용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소희 뭐 등등의 이제 위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인요한 위원장하고 함께 할 텐데 총 13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제가 그래도 네. 뭐 제가 당에서 3년 정도 활동했기 때문에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인데 네. 저는 3명에 대해서 3가지의 컬러가 다채롭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3명에 대한 3가지 칼라. 저는 일단 박성중 의원 이분이 서초 재선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서초을. 이제 문광위에서 항상 그 화를 많이 내시는 네, 분인데 맞아요. 이분을 상징하는 게 이제 구태죠, 구태. 죄송합니다만 구태입니다. 예, 네. 구태고 그 기득권 보수의 상징 이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김경진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당적 가지고 뭐 시비 걸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번에 바꿨으니까 뭐 다양한 의사 결정으로 저는 존중은 하겠지만은 이분 또 공교롭게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에도 검사의 그 뭐랄까요 소나기가 어른거리고 있는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오신환 정무부 시장 그리고 의원 네. 출신이죠. 제가 오신환 의원님하고는 또 되게 가깝고 참 인간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이 정치의 행보를 보면 저는 도저히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다가 네. 오세훈 시장한테 갔다가 또 이제는 김기현 지도부의 이제 인용한 그 교수를 그렇죠. 돕기 위해서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을 위한 충정이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인데 네. 장제원 의원을 돌이켜 보시면 유승민 의원 뽑아달라고 막 트럭에서 정열적인 영상으로 다 남겨 놓으셨다가 네. 이분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또 돕거든요. 대변인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황교안 체제에 순응하고요. 네. 그러다 김종인 비대위에도 또 순응합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순응하고 지금은 김기현 대표 위에 있다라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도 좀 바르게 하신다면 지금 과연 혁신위에 들어가서 돕는 게 맞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뭐 이런 아니겠지만 광진 을에 지금 출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공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 뭐 많은 분들 계시는데 뭐 네. 그 중에는 이소희 의원은 제가 뭐 경북대학교 저도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출신이고 해서 예. 소식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 그분은 이제 세종시 의원 예, 지금 예. 출신이고 뭐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뭐 여러 가지 대표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좀 좋은 정치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게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 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대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한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그 다음에 2000년생으로 경북대 재학생인 박우진 씨,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름 나열해 주신 분들 네. 다 시민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평범한 분들, 평범한 잘 안 시민들. 알려진 분들. 네. 근데 이게 제가 했던 나는 국대다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네. 나는 국대다는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내려놨고요. 그게 내려놓는 겁니다. 전권을 네. 내려놓고 그때 TV조선이 중계를 했는데 저희가 14만 콜로 뽑았습니다. 네. 14만 콜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저희에게 권위를 실어줬고 그 권위로 인해서 저희가 564명 중에서 4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161대 1이었죠. 야, 그걸 김 변호사님 뚫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인기가 좋을 때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을 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시민들이 부여한 14만 명의 콜이 선정했다는 것이 상당한 저희에게는 자부심이고 권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도 주목이 됐고요. 또 네. 하나는 뭐 그 능력주의의 산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에 나가서도 저희가 패널들하고 이렇게 경쟁도 했고. 아유, 말씀 잘하시잖아요. 뭐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방향성은 옳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 저분들에 대해서 누가 권위를 부여했죠? 쉽게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권한도 많이 없으신데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거 없는 거를 또 콩 하나를 나눠 먹는 심정으로 또 나눴고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권위가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차이 아니냐. 저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간 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고 유명한 분들만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네. 방식이 좀 제 경우와는 좀 많이 달라서 네.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 13분의 혁신위원들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회의를 하죠.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겠죠. 그러다가 나가시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냉정하게 네. 회의감을 안 느끼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회의감이 들어야 돼요. 그래요. 무수한 회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긴 누구고 여기 왜 하고 있지? 네, 이 나는 지루한 누구고. 시간 도시락 왜 먹고 있지? 네. 이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그 회의감이 들죠. 예. 아, 참 역시 드립의 신 신인규. 편의점 예, 나오니까 편의점 나오니까 말이 막 터지네. 자주 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다음 주에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 인재 영입위, 그다음에 그 총선 기획단 거기다가 이제 공관위도 앞으로 이제 띄워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총선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위원회는 이렇게 많이 띄워놨는데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네. 결국에는 많은 위원회들 지금 말씀하셨고 이걸 동시다발로 띄운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공이 많으면 네.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책임 정치에서 안 좋은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모두 책임을 안 지는 이제 전 당원의 이제 뭐랄까요 귀책화죠.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네. 가슴을 치며 아무도 안 바뀌는 네. 이 길로 가는 건데 그럼 김기현 대표는 지금 자성하셔야죠. 본인이 당 대표고 정말 여당 대표가 의전 서열이 7입니까 8입니까 부의장보다 높아요. 네. 아니 그런 맞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을 잘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또 정치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배지를 그렇게 달고 광역시장까지 하고 뭐 판사 출신이고 경륜이 화려하신데 네.
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나를 못 합니까? 그 사리 판단을 했는데도 왜 발언을 못 합니까? 저도 어제 기자회견장 가서 읽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저 뭐 배지도 한번 못 달아봤어요. 그렇지만 올바른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들의 지금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좀 이건 너무 비겁하다. 이거 당 대표가 이러려고 됐냐?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무 독립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내년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둘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무슨 함영부대처럼 계속 그렇게 당을 놔둘 거냐 아니면 새롭게 탄생할 거냐 사실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가 이제 김기현 대표인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이준석 대표는 2주 정도 봤어요. 근데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2주가 다 지나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지도부 얼마나 갈까요? 저는 김기현 지도부의 연명을 위해서는 혁신이가 기여를 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연명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신 13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 이제 오늘부터 취재가 들어갈 텐데 그거 취재 들어가고 그분들도 뭐 책상에는 앉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 또 가요. 그럼 또 벌써 11월이 지나죠. 그러다가 뭐 행사 몇 개 하고 뭐 잘하겠습니다. 민심 듣겠습니다 하면 또 11월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12월까지가 말 실수만 없고 큰 실수만 안 하면 12월까지는 연명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때도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도권 원외들이나 다양한 출마 예정자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럼 이 지도부는 더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 12월 전에 12월이 이제 위기죠. 김기현 지도부의 이제 마지막 위기인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김기현 체제로 통선 치르는 거고요. 근데 그 위기 국면 속에서 결국에는 김기현 지도부가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버티면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건데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룬다면 뭔가 신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서 뭔가 집도끼 산도끼 분리 전략을 아예 가동을 하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는 뭐 김기현 대표를 놔두더라도 뭔가 공관위를 빨리 띄워서 이제 공관위원장한테 칼자루를 쥐어주고 몇 명을 숙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혁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적 청산으로 보여주면서 내부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러면은 기득권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암투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이제 임박하고 있다. 마지막 싸움이죠. 그러니까 영남 보수 그다음에 수도권 보수 간의 격돌 뭐 이런 대격돌이죠. 대격돌이 진행이 될 거다. 영남 보수라고 하면 물론 초선들도 있지만은 거기는 이제 탄핵을 당해도 살아 돌아오는 지역구들 아닙니까? 뭐 강원도 일부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기득권화된 지역이에요. 누가 가더라도 영남 기득권. 그러니까 당에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당선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비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남 그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 한동훈 장관 험지 출마론 얘기하니까 영남 선배들부터 좀 헌신적으로 해라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 말고는 아무도 지금 뭐 침묵하고 있고 뭐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그 혼란과 카오스는 우리가 이제 닥쳐봐야 아는 거죠. 얼마만큼 저항하고 얼마만큼 그 인간의 욕망이 큰지를 우리가 그때 가면 이제 다 노골적으로 알 텐데 저는 어제도 제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이 기회주의가 난무하고 대통령의 당무 장악이 그러니까 당권 개입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자율성 다 나와 있고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뭐 어디 외국에 있는 서적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 그러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면 당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항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부당한 일이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따지지를 못해요. 그걸 가만히 있어요. 마치 뭐 캐비넷이 두렵든 뭐가 두렵든 캐비넷이 두렵든 아니면 공천의 탈락이 두렵든 그 두려움에 제가 원인을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각자 다양한 동기로 인해서 당 내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런 당이 무슨 당입니까? 자율성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데
근데 그 당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라는 것은 저는 뭐 우주 가가지고 공기 찾는 거나 비슷한 거죠. 예, 없는 거죠. 답답하다. 예.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저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저희는 뭐 선거 그런 거 상관이 없으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 지지율이 17.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 그러니까 대통령 신당이 14.1%로 나왔으니까 3.5%포인트 차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더 높다. 물론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올 거냐, 그리고 이게 신인규 신당하고 또 어떻게 다른 거냐, 뭐 이런 것은 이따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입니다. NBS 여론조사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특이할 만한 점은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48%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필요 없다가 46%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3정당, 새로운 정치 집단에 대한 소구가 48%나 된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 바로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 주에 출범한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입니다. 언제 해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로 지금 저희가 예정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네. 이제 서류도 저희가 챙겨야 되고 창준위를 여는 데 있어서의 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 어쨌든 다음 주에는 합니다. 네, 뭐 요일이 저희가 변경을 될 수는 있겠지만 하는데, 저는 지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사가 상당히 놀랍죠. 놀랍고 네. 하지만은 저는 이미 민심은 이 놀라운 결과를 꾸준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치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길거리 나와서 설문조사 봤잖아요. 네. 불만족스럽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불만족스럽다가요. 거의 100% 나옵니다. 그 제가 하도 만족한다의 표가 안 붙어서 네. 제가 스티커를 한 표 붙여놔요. 짰다 그럴까봐. 저도 그냥 만족한다에 그때 붙입니다. 네. 없으니까. 너무 그 정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국민들은 정치가 다 싹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체념하고 이제 낙담하고 그냥 안 쳐다보는 겁니다. 아유 차라리 저거에 내가 공을 들이느니 내 밥벌이나 하는 게 더 낫겠지라고 하면서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쵸. 이 비극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비극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결국 양당 기득권의 독점 그리고 각 당으로 말하자면 한 세력, 한 세대의 독점.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말하면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60, 70대 세대의 권력 독점 아닙니까? 예. 이건 독과점도 아니에요. 그냥 한 세대가 다 합니다. 6070. 6070 독점.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3040으로 뺏어오자는 거예요. 주류 기득권만. 예. 예, 우리 뭐 젊은 이들만 신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저는 주류 기득권만 교체해야 된다라는 세대투쟁적인 관점을 분명히 저는 가지고 들어가고요. 안 그러면 예. 독점은 정치를 해롭게 만들 겁니다. 예. 근데 이 중도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 나왔으니까 이걸로 놀라시는데 네. 이걸로 놀라시면 안 되고요. 실제 네. 실증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 네.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의 끝자락이죠. 예. 예, 안철수 의원이 그때는 그래도 중도에서 열심히 하실 때라 네. 뭐 국민의당 만들었는데 그때 비례대표 득표수를 보면요. 네. 새누리당이 1등하는데 33%. 그리고 어. 국민의당이 2등을 합니다. 그 녹색 돌풍이죠. 그쵸. 2등에서 26%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3등인데 25%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대선이 2017년에 있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 41%, 홍준표 보수죠 24%, 안철수 중도 21%. 이때 극중주의입니다. 21%, 맞아요. 예. 유승민 6%, 예. 심상정 6%. 그럼 이 연성의 보수 진보와 완전히 중도에 있는 무당층을 다 합치면요. 네. 이 산술로 뭐 다 더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일단 더해 보면 33%가 나와요. 그럼 그때 기준으로 문재인 1등, 중도 2등, 자유한국당 3등이에요.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1등하면서 국민의당이 2등, 은메달. 예. 대선 때는 민주당이 1등하면서 또 국민의당 같은 중간지대가 또 2등.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항상 그 중도라는 포션은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동안은 주목이 안 됐느냐? 양당이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면서 극성적인 사람들 휩쓸리면서 완전히 이제 기득권적으로 좌우로 딱 붙어버리다 보니까 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어진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신 변호사님이 하려는 새로운 신당은 중도 정당은 아니잖아요.
중도는 아닙니다. 네, 중도는 아니고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창준이를 띄우는데 자 정당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우선 정당의 형태라고 하면요, 네. 그 기성 정치권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새로운 정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예. 내용과 포장에서 둘 다 달라야 된다. 근데 지금에 보면은 내용물은 똑같은데 네. 포장만 바꿔가지고 새 거라고 하는 네. 유사 신상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는 저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네.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네. 결국 당의 주인이 시민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일부 세력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품으로 주권으로 국민들의 주권 품으로 이 정당의 권한들을 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당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당원. 이게 네. 구성원 원자 쓰는데 저희 당에 이제 제가 당을 만들면 그 내부에서는 당주라는 말을 쓸 겁니다. 당주. 주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주처럼. 예. 당의 주인이라 해서 당주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내부에서는. 예. 예, 당주. 예. 그럼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은 중앙당 중심의 사무총장이 다 당권을 가지고 온갖 권세를 다 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는 다원화. 제가 다원화라는 시대 가치 속에서 네. 중앙당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다 옮길 거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의 권한은 약화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주들이 권한을 가지고 직접 밑으로부터 의견들이 올라오고 인재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정당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개방, 경쟁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네. 바로 나는 국대다에서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하게 했던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정당이 이제 완전한 의미에서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야양자 의원님의 뭐 블록체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앞서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IT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으로 네. 아, 오히려 플랫폼? 정당이 플랫폼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플랫폼 들면 정당.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옳은 소리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나요? 그 델리민주를 막 보시나요? 아니, 저는 가끔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 그러니까 일 때문에 예. 보지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같은 내지는 어떤 유명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요즘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 정당에서 해서 시민 곁으로 가야 된다. 아. 찾아가야 된다. 네. 요즘은 햄버거를 시켜도 예. 맥도날드에 가서 사 먹기도 하지만 예. 배달도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치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 정치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이다. 예. 그게 이제 헌법 7조죠. 헌법 예. 7조. 헌법 7조. 예, 헌법 7조. 그래서 예. 저는 정치가 이제는 예. 군림하는 데에서 예. 이제는 시민들 품으로 들어가고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네. 그 제가 민심 100% 예. 민심과 동행하는 이런 정치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이름이 민심동행이에요? 정당 이름은 아니고요. 지금 네. 창준이의 이름을 민심 동행으로 계획을 아, 하고 있는데 이건 창준이. 여기서 지금 처음 얘기했습니다. 아, 예. 네. 민심 민심동행. 예. 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민심동행 창준이죠. 창준이가 예. 되고 이제 거기서 당명도 정하고 당명은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당명들은 제가 구상을 하고 의견을 네. 묻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물어야 되죠. 근데 예. 묻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컨셉이 있냐면 앞으로 미래형 정당은요. 지금 뭐 정당이 소멸될 거라는 견해부터 많은데 네. 전 앞으로는 좀 의제 중심형 정당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 진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너 산업화야 민주화야 막 서로 이러는데 네. 다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전 앞으로는 의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컨대 어떤 의제들이? 그러니까 의제는 많죠. 뭐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 구조 개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복지도 있고 뭐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네.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창준이 네. 이제 발기인 대회 할 때 그때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의제를 가져가려고 하나.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네.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 네. 환경, 네. 뭐 이런 의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중요하죠. 층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 또 이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의 변화, AI 그렇죠. 시대에 직업은 다 없어진다고 하고 앞으로 의사도 없어진다고 하고 변호사도 없어진다고 하고 AI가 더 잘한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러니까 이 노동의 위기, 노동의 종말 앞에 미래 세대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치권의 가장 큰 무능이 뭐냐면요. 정치가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이 첫 번째 민심을 수렴하고 민심을 대변한다. 네. 두 번째가 비전과 가치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가 의사 결정을 한다. 네. 이 세 개거든요. 예. 근데 세 개가
다 안 되고 있어요. 민심을 수렴하지조차 않습니다. 뭐 비전 대안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심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을 상시화하고 국민 뜻을 쫓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하나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게 저는 바로 비전과 가치 대안인데 그 의제를 일단 끌고 가는 정당과 세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게 뭘까요? 인구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 기후 소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인구와 기후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놓고 풀더라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인구 문제가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뭐 건보 재정, 연금부터 해서 일자리 또 1인 가족이 되면서 또 고독, 외로움 맞아요. 뭐 예.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지금 인구 위기에서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국강연 토론에도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 그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초저출산이 이제는 초고령화 그리고 초지방 소멸. 그러니까 고도의 지방 소멸과 다 연관이 돼가지고 뭐 네. 자살률까지 해서 맞아요. 이 인구 위기를 그럼 네. 누가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정치와 경제가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으로는 제가 이제 개헌을 네. 주로 밀어보려 그래요. 근데 개헌만 미는 게 아니라 네. 개헌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누군가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정치 개혁에 키를 쥐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구 위기와 복합 위기 이걸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그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묘안을 제가 구상을 해서 때가 되면 발표드리겠습니다.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될 정도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건보나 연금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인구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막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긴 격차 사회가 너무 심각하고 여기에서 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나 혼자 산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총체적 난국의 위기에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인구 소멸이 급속해요. 그렇죠. 네. 급속화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정쟁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없다. 된 지가 지금 7, 8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위기가 시한폭탄으로 거의 다 임박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바꿔내지 않으면요. 정말 내일이 없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아세요. 네. 근데 정치인들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 따끔한 회초리를 이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가치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굉장히 과잉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화의 가치, 그러니까 공화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국가, 자유국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화의 가치도 예. 되짚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과거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막 이런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예, 지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학폭 이거 생기는 게 사실은 공화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너만 잘 돼야 돼. 국영수를 이기심. 중심으로 맞아요. 너만 성공해야 돼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다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앞에 붙은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공적연금, 네. 공교육 등등등 해서 지금 네. 공화의 가치가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적 책임을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하고 끄집어낼 것이냐 이게 전 핵심이라고 보고 다음 정치 세력에 네. 그게 이제 전 다원화라는 가치로서 이제 다 포섭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그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 낳는 것만 사람이 하고 네. 나머지는 다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전 써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 주장은 그 돈만 써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관련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 사회가 것만 하고, 책임지고. 낳는 거는 국가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애 낳는 거는 사람이 하고 네. 나머지는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걸로써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네. 그 우선순위죠 네. 제 예산에. 근데 저는 돈만 쓰는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쓰고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회 구조 대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일자리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여러 보육의 문제, 이 사회 구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요 너무 낡은 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돈만 쏟아부어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한다. 그게 지난 20년의 반성문을 저는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1박 2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더 해서 나중에 저희가 기회를 뭐 몇 번째 뭐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분야별로 좀 토론을 한번 해보든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랑 같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자꾸 유승민, 이준석 틀에 신인규를 꽤 맞춰서 이분들하고 함께하게 될 거야 연말에 이런 그 추론과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뭐 언론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또 언론의 뭐 생리 아닌가 싶은데 네. 제 본의와는 전혀 다르고요.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 거긴 저도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인이 된 정당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보수의 지도자들도 네. 거기에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이 주인인 정당. 보통 시민, 평범한 보통 시민이 주인인 정당이고 저는 지금 제가 정치개혁 과제도 10대 과제라고 해서 제가 정바세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몇 개월째 드려놨거든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정치개혁 과제들은요. 의전실 사용 안 한다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지금 정치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특권 위에 지금 졸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범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아놓은 거 이런 것들 저는 다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하자라는 철학에서 네. 10가지를 이미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 정치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자는데 유승민, 이준석 뿐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아니, 그분들 힘도 다 갖다 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모두의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거에 동의하면 저는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이 새로 하려는 그 창준이에 민주당 출신의 젊은 정치인들도 있습니까? 우선은 시민들이 중심이 된 조직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들은 지금 뭐 접촉해서 섭외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가서 만약에 그분들이 합류 의사를 만약에 타진한다면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한다면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비전 가치 다 여기서 지금 30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3시간짜리로 제가 테이프 찍어가지고 다 보시고 네. 동의가 되시면 전화를 다시 달라. 제가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얘기를 네. 3시간짜리로 해서 일단 네. 3시간짜리를 보고 공부를 해보고 네. 신인규 노선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동의가 2대 승선할 확실히 수 돼야 있고 돼요. 동의가 네. 확실히 동의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되면 같이 하고 안, 네, 되면 안 되면 그럼 뭐 각자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네. 뭐 동의도 안 되는데 뭐도록 같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평범한 보통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심이 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싶다. 그 어떤 신 변호사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6.5도? 뭐예요?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36.5도가 뭘 네. 상징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딱 머리에 스쳐 지나가실 텐데 네. 하나는 이거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나? 네. 하여튼 두 가지인데 네. 그거는 제가 네. 창준이 발기인대 때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어떤 그 기회주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수 정당의 DNA를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보수 정당의 출현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노선을 갖고 있다면 좀 기대를 해봄직한데 중요한 건 당 내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 변호사님하고 가까운 분들은 뭐 좀 더 시기를 늦추든가 뭐 같이 하든가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주류 집단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근데 저는요 네. 이제 국민의힘 탈당한 지 하루째 되거든요. 오늘 네. D+1인데 네, 하루 D+1. 됐는데 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내부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 이제 국민의힘을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와서 만약에 진행자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은 하겠지만은 제가 먼저 나서서 저는 국민의힘 얘기를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는 내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 게 제 책임인데 네. 지금 저의 책임은 더 커졌거든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이 정치권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바꿀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시민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가능성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전 그거 하기에도 지금 너무 벅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정치
선배들이 네. 하도 단어를 오염을 많이 시켜놔가지고요. 당명 쓸 게 없습니다. 뭐 혁신도 67번 썼다 그러는데 네. 뭐 혁신, 통합, 미래, 바르게 뭐 창조 너무 쓴 게 많아가지고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정치 불신과 혐오의 근원지다. 그래서 저는 그 부채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새로운 뜻을 펼치면서 그 부채와도 또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매우 갈 길이 바쁘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문제적 질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이 나오면 항상 저는 불편한 인터뷰,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그 제3정당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엄연한 양당 중심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3정당의 깃발을 올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양양자 금태섭 올렸지만 아무런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한 번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한번 쭉 언론 돌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제3정당 실험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입니다. 근데 오늘의 정의당의 현주소를 보면 여기도 사실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다시 또 뭐 새로운 재창당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성격은 중도 보수 정당의 성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정의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보수의 정의당 되면 안 됩니까? 오. 보수의 정의당이 될 각오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보수의 정의당이라는 것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다가 보수의 정의당을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근데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뭐냐면은 네. 보수의 정의당조차도 못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새보수당 하다가 다 미래통합당 흡수됐거든요. 네. 그거 뭐 누가 흡수하라고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총선 앞두고 2번 한번 달고 나가려고 그 4번이라는 기호를 내팽겨 치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뱉은 말을 내팽겨 치는 거를 모르고 그냥 단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배지 한번 달려고 그 약속을 저버린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 그렇게 4번 버리고 2번으로 가서 배지 다셨어요? 거의 못 달았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명문도 잃고 실리도 잃었던 것이 지난 우리의 어두운 역사. 그러면서 제도 핑계하죠. 아 제도가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럼 영원히 안 되겠네요. 제도를 누가 바꾸는데요?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서 개혁하자고 나온 사람들이 또 제도를 탓하면서 안 된다 궁시렁 거리면은 네. 그럼 도대체 누가 바꿉니까? 그럼 정치를 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불평만 할 거면 그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양양자 금태섭 의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 그분들이 안 뜨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존중하는데요. 네. 우선 이분들이 시대 정신을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물론 네. 제가 그 창준이 장에 안 갔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는데 뭔가 언론에까지는 보도가 안 돼서 이게 대중화에 실패했다. 이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분들 특히 양양자원을 빼면요. 다른 분들은 당적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떴다방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채를 이분들은 네. 몸으로 지금 겪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아까 정의당의 실패 사례는 네. 정의당은 이제 이념 정당을 했죠. 대중 정당을 포기하고 이념 정당을 했는데 이념 정당을 하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이념을 지켜야지 삽니다. 근데 이분들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다가 스스로 자멸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또 대중 정당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네.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이제 됐고 네.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 제가 아까 의제 중심이라고 했고 네, 네. 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새 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그릇을 가장 크고 넓고 가장 깊게 해서 저는 민심과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모세혈관 같은 모세혈관 민심의 모세혈관이 네, 되겠다. 정말 딜리버리 네. 서비스업 예. 그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나갑니다. 와 민심의 딜리버리, 딜리버리 정치 딜리버리 정치 딜리버리. 예.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심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어머 벌써 예정된 시간보다 13분이나 지나버렸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계속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NBS 여론조사 결과처럼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32%,
그리고 신뢰도 평가도 33%.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변화와 혁신은 없고 국민들은 뭔가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나 요구.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내 삶을 바꿔주는 정치 집단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오면 저는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 저는 항상 국민들에 대한 제 인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위대한 국민들이라는 수식어를 늘 붙이거든요. 국민들은 한 분 한 분이 주권자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요. 그 누구라도 저는 위대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 탓하는 것만큼 쪽팔린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있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도 저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치권의 이 엉망진창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했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은 또 국민들에게 돌리죠. 수습은 국민들이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바쁘고 힘드신데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도 국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이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국민 곁으로 가서 죽겠다라는 그 각오를 하신다면은 저는 반드시 사즉생으로 국민들이 살려주시는 것으로 보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설사 죽이시면 죽어야죠. 뭐 나가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를 보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본령을 정치인들이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 총선 네. 몇 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다음 주에 다 얘기할 건데 제가 힌트만 드리면 네. 저희가 11월 1일에 할 거거든요. 1이 3개 아닙니까? 네네. 세 가지의 의미의 1이 111인데 네. 저게 무슨 어디 간첩 신고번호 이런 게 아니고 1이 제가 말씀드린 저는 1등을 할 겁니다. 1등? 예, 총선에서 다들 놀라시겠지만 그 네. 히딩크 감독이 그랬죠.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때 4강 했거든요. 사실상 1등 한 거죠. 아시아에서 1등이니까. 네. 저는 그 히딩크 감독의 마음을 뭔지 알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을 할 거라서 저는 내년 1등 총선에서 1등 한다? 1등입니다. 예, 가능하고요. 저는 1등 할 거라고 저는 국민들을 믿고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도입하는 게 많습니다. 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당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 제가 그 설계도를 그날 다 오픈할 겁니다. 따라 하시라고. 네. 왜? 어차피 못 할 못해. 거니까. 근데 하면 좋아요. 예. 약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의 1은 예. 마지막입니다. 단 한 발. 예, 단 단 하나. 한 발. 지금 이 기회가 예. 우리의 공동체에게 마지막 정말 기회다. 이 시대가 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잖아요.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20대도 있고 10대도 있는데 제 네. 조카는 지금 뭐 8살이고요. 네.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 전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임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1등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갑시다. 화이팅 기대됩니다. 맞아요. 마지막 기회. 시대가 준 기회. 꼭 1등 하세요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요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만간 출연 예약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나오세요. 자주 불러주시면 편의점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오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